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날씨에 추위를 느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켰는데 우연히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노래가 그러니까 가곡인데 그날 밤이라는 가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송문헌 시인이 시를 쓰고 또 어떤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노래는 소프라노 그 고은영 씨라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아주 멋지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사가 그 노래 이름은 그날 밤이고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달그락 창문에 성에 하얗게 서려오던 밤, 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에 본 적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성에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뭐 창문이 달그락거리지도 않고요, 요즘은. 워낙 이게 뭐 알루미늄 샤시가 좋아서 그런지 창문도 뭐 별로 달그락 덜컹거리지도 않고 성에도 무슨 이게 그 이중창이 대부분이고 그냥 그 이중창 아니라도 유리 자체가 이게 요즘은 왜 이중으로 돼가지고 가운데 뭐 공기층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성에 안 끼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도 뭐 이렇게 사람 많이 타야 뭐 김설이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가 새삼스럽게 옛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에도 안 끼는 겨울이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는 거죠. 오늘 이 주제가 세한도인데 이 정서를 지금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 퍼시 셜리라고 그 18세기 후반 뭐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영국 시인이죠. 시인인데 그 시 중에 하나가 이제 서풍의 노래라고 있죠. 그 서풍의 노래가 이제 저런 대목이 있습니다. 뭐 The Trumpet of Prophecy, 그 예언의 나팔 소리요, 오 윈드, 오 바람이요. If winter comes, 만약 겨울이 깊었다면 Can spring be far beyond,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만약 겨울이 깊었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겨울이 와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겨울이 안 오면 봄도 없는 거고 기다림이 없으면 반감도 없는 거죠. 기쁨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한도를 중심으로 김정희 사상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원래 한국 철학사에서 썼던 내용이 오늘 드린 자료에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글은 새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철학사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던 게 이제 한국 철학사에 나온 김정희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오늘은 김정희와 김정희의 제자도 워낙 많죠. 뭐 소치어령도 있고 뭐 조일영도 있고 뭐 이상적도 있고 정기도 있고 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상적과 전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 원고입니다. 이 원고는 이제 사실은 제가 녹색평론의 그 사제열전, 스승과 제자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뭐 처음에 이제 공자와 그 제자, 뭐 태계와 제자, 뭐 남명과 제자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추사와 그 제자들 이런 주제로 이제 쓴 글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추사 김정희라는 인물 자체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주사 김정은 이제 1786년생입니다. 그리고 1856년에 세상을 이제 떠났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그 박지원 정약용 이야기할 때 그 시대 18세기 18세기에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사 김정희의 스승이 이제 박제가거든요. 그 1750년생이고요. 박제가의 스승이 이제 박지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꼭 뭐 스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박지원의 선배가 홍대영이죠. 박제가 1750년생이고 박지원이 1737년생이고 홍대영이 1731년생입니다. 이른바 이제 이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을 북학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박제가가 쓴 제술이 북학어이죠. 북학에 관한 주장을 실은 책. 이게 이제 박제가의 북학어인데, 원래 북학이란 말은 이제 그 맹자에 나오는 말이고요. 남쪽 오랑캐가 이제 북쪽 중국의 중심에 와서 배운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건데, 본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명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었죠. 명나라와 이 군신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조선 임금의 임금이 명나라인 겁니다. 박지원이 쓴 문장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대명 천자는 아군지군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위대한 명나라의 천자는 우리 임금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써놓던 그런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으시면 좀 불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그 침략을 받았을 때, 명나라가 참전을 했죠. 참전을 하고, 명나라는 그 과정에서 국력 손실이 워낙 커서, 뭐 단순히 뭐 임진왜란에 집중해서 망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명나라 자체의 그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망한 거죠. 뭐 우리 보통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명나라 이미 망했고요. 망했고 청나라 그냥 접수한 겁니다. 이자성의 이 난으로 이미 망했죠. 망한 상태에서 이제 그 명나라 군벌들이 이자성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청나라의 군대를 부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냥 접수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명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뒤에도 조선은 그 명나라를 사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죠. 뭐, 조선이 청나라에 무릎을 꿇은 것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웠잖아요, 일단. 싸웠는데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싸우는 어떤 그 당시 이제 초강대국하고 그냥 맞짱을 뜬 거죠. 맞짱을 뜨면서 싸웠는데 이제 처참하게 패배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남한산성에서 항복하고 또 저 얘기 아마 다른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전도 비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굴욕적인 글들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있고 이제 굴욕이라고 해서 땅에 파묻어 버리고 청나라 사신이 오면 또 파서 이제 꺼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청나라에 복종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이 청나라를
오랑캐로 피하였던 게 뭐 박지원까지도 뭐 그런 사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박지원의 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박지원의 사유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박지원이 이 청나라를 인정하고 당시에 그 이른바 북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 사유를 받아들이게 했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복잡한 그 내막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지원부터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이제 오랑캐로 야만시했던 이 청나라를 그 문명국으로 인정하고 청나라에 가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방향을 이제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가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은 홍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대용이 이제 그 이전에 수많은 조선 유학자들이 중국에 갔죠. 그리고 영경에도 가고 명나라 시절에도 가고 뭐 이랬는데 이미 이제 그 뭐랄까요 갔다고 쓴 글이 이 조천록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은 뭐냐면 천조라는 뜻이죠. 천조인 명나라를 아련한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게 이제 조천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대영부터 시작된 그 기록들은 연행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연이라고 하는 건 연경을 뜻하죠. 지금 현재 이제 북경이 있는 자리가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 연나라의 수도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연이라고 부르고 북경을 영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영경에 그 여행을 갔다 온 기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홍대영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누굽니까 마테오 리치가 그 세웠던 그 북경 그 영경의 천주교 교당 중에 남당이 있는데 그 남당에 가서 독일 신부 두 사람을 만나고 만나는 과정도 이렇게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안 만나 주거든요. 안 만나 주니까 여러 차례 이제 그를 안 만나 주는 이유도 뭐 낮잠 자느라고 못 만난다. 뭐 밥 먹느라고 못 만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조선이라고 하는 궁벽한 나라에서 뭐 어떤 선비가 찾아와서 만나자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죠. 뭐 지금도 뭐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뭐 외국 가서 뭐 저명한 학자 만나려고 그러면 안 만나줄 거예요. 그래서 안 갑니다. 뭐 어디서 뭐 알지도 못한 사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만나주거든요. 안 만나주면 이제 홍대는 결국 문장으로 글을 써가지고 세 번째 이제 시도를 하죠. 그 글을 보고 이제 만납니다. 역시 이제 뭐 글을 잘 써야 돼요. 썼는데 좀 상당히 과격하게 썼어요. 맹자를 인용해 가면서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이제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만나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서구의 그 새로운 천문 이론도 받아들이고 돌아오면서 이제 망원경도 사오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으로 와서는 이제 이 혼천의도 직접 제작하고 좀 혼천의가 지금 숭실대 박물관에 홍대용이 만든 혼천의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얼핏 보기 혼천의가 조잡한 것 같지만 그거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교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직접 만든 사람이 이제 홍대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가서 중국에 있었던 그 한족 선비들을 만나거든요. 절강성 항주에서 올라온 뭐 반정균이나 육비, 뭐 음성 이런 이제 선비들하고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서로 시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교제를 해서 사귄 그 내용을 회우록이라고 하는 벗들과 만났다 이런 뜻인데 그 논어에 보시면 군자는 이문회우하고 문장을 가지고 벗을 모으고 또 이유보임이라 벗으로
인을 돕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논어에. 거기서 이제 회우라고 하는 말을 따서 회우록. 회우록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명칭 아니에요. 문장으로 사귀어야 비로소 회우라는 말이 합당한 겁니다. 그냥 모여갖고 친구가 모여 있다고 해서 회우록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사귀는 친구라야 이제 회우록이 될 텐데, 그 글을 쓰고 이제 박지원한테 이제 그 서문을 받아서 책으로 엮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그 홍대용이 접촉하기 시작했고, 그 인연으로 이제 박지원도 연행을 하고, 연나라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 수도 영경에만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당시 이제 걸륭제요. 걸륭제는 1799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청나라도 이제 내리막길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박지원이 살아있고, 그리고 박지원은 180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1805년이던가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걸륭제가 이때 죽고, 걸륭제가 죽기 이전까지 이 청나라는 어쨌든 세계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걸륭제가 건재할 때의 이 청나라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감히 어쩌지 못하는 상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가경제라든지 한풍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1840년 이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청나라가 패퇴하죠. 그게 이제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제 제국주의의 침략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 박지원이 살아있고 있는 시대에는 청나라 제국이 흔들림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걸륭제를 만나려고 했는데, 걸륭제가 열하로 피서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걸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박지원은 이제 끝까지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일행이 영경에 갔는데 영경에 걸륭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열하까지 가기로 했는데, 박지원이 끝까지 거기까지 따라가서 이른바 열하일기라고 하는 이제 조선시대 기행문으로 이제 최고의 작품이 나온 거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한 꼭지씩 쓸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입수를 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린아이나 부녀자들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홍대용으로부터 시작돼서 박지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박제가가 뒤를 잇습니다. 박제가도 여전히 이제 여러 차례 영경을 다니면서 그 청나라 지식인들, 나빙을 비롯한 이제 그 당시 청나라 1급 지식인들과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정희가 15살 때 박제가 문화에 들어가거든요. 그 인연을 통해서 역시 김정희도 24살 때 이미 이제 청나라로 가서 청나라에 있던 그 당시 청나라의 그 경악의 대가가 완원과 옹방강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완원은 추사보다 30세가 더 많았고, 옹방강은 거의 50세 이상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완원이라는 사람은 13경 주소 교감기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13경 주소 교감기는 이 또한 이제 이 학문의 바다예요. 이 13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립되는데 한 1000년 정도 걸리거든요. 한나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제 13경이 이제 원래는 이제 5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9경이 됐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논어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 효경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맹자가 들어가면서 13경이 성립이 되거든요. 13경 경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 있고, 이를테면 주역은 정연의 주고, 논어는 하한의 집회, 하한의 주고, 맹자는 조기의 주고, 이런 식으로 주가 이제 쫙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소가 또 붙어 있습니다. 공명달 소가 이제 다 붙어 있고,
그 전체 문헌을 여러 판본을 대조해 가면서 어떤 판본에는 이 글자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판본에는 또 다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판본에 근거해서 바로 잡는다. 뭐 이런 식의 교감기를 다 작성해서 십상경 주소로 정리한 사람이 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뭐 그거죠. 얼마나 많이 읽었냐 이게 일단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양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뭐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못 읽은 것 갖고 얘기하면 그냥 입 다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양으로 일단 볼 때 이 십상경 주소 교감기를 남긴 완원은 뭐 당대 1급 학자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 가시면 중국 천하 어디를 가든 완원이 쓴 뭐 글씨 또 뭐 벼루 이런 게 다 유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 광동성요, 그 홍콩 바로 위에 있는 그 광저우에 갔더니 그 박물관에 완원의 벼루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제일 남쪽 거기에 이제 완원의 벼루가 글씨가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천하의 이름이 이제 자자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 학파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양주 학파를 거느린 그 지역 그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자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옹방강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제 그 당시 경학대사로 떠받들어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고전서 편찬을 주도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전서라고 하는 또 문헌이 글자 수가 이게 한 10억자 정도. 이걸 제가 헤아린다고 해봤는데 처음에 헤아렸더니 한 20억자 정도 되는 걸로 하나하나 센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죠. 평생 세도 20억자 못 세거든요. 그래서 책별로 이렇게 해서 권당 얼마, 페이지당 몇 자,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해봤더니 한 20억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해보니까 한 8억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대략 한 10억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헌을 주도해서 편찬한 사람이 이제 옹방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대의 그 서화, 시, 이런 분야에 이제 탁월한 명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추사가 소동파를 특별히 좋아했고, 그리고 그 추사 제자들도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가서 바닷가에서 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이 동파 립극도 소동파가 그러니까 립 삭가 쓰고 남학신 기자 남학신 신고 신은 모습을 그린 그 초성화에 빗대서 이렇게 그릴 정도로 소동파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누구한테서 받았냐면 이 옹방강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옹방강은 소동파를 좋아해가지고 그 자기 집 이름을 보소제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동파를 보물로 여기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추사 김정희는 이 옹방강이 담계거든요. 옹방강의 호가 담계예요. 담계 옹방강인데 돌아와서는 자기 집 이름을 또 보담제라고 이렇게 보담제라고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담제라고 당호는 보담제라고 했고 그리고 또 추사가 그 완담이라는 호를 가장 즐겨 썼는데 완담이라고 하는 것도 완원을 가리키는 호입니다. 완원처럼 훌륭한 학자가 되리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문의 목표로 삼는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담제, 완원, 완담 이런 식으로 쓴 거죠. 담계 옹방강은 소동파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소동파 생일이 음력으로 12월 18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일이 12월 19일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동파를 특별히 또 좋아하고요. 저도 가끔 이제 다산이 1762년생이고 저는 또 1962년생이다 막 이렇게 구라를 치는데 구라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지어서 하루 차이로, 소동파와 하루 차이로 태어났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소동파 생일이 되면 이제 잔치를 열고, 뭐 이랬던 문인이거든요. 문인이자 뭐 경학자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호를 쓰고 즐기는 거죠. 24살 때 이제 가서 처음 만났는데, 추사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24살짜리 그 조선의 그 젊은 청년이 왔는데, 그것도 뭐 조정을 배설아치로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따라가지고 자제공관 자격으로, 그 자제공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 중국을 여행할 때 사절단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사절단으로 가는 사람의 그 친척들, 자식이나 친척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견문을 넓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자제공관 제도인데, 그걸로 이제 따라가가지고 이 완단과 옹방강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김정리한테 매료가 된 거죠. 뭘 어떻게 매료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4살 된 추사가 뭐 알면 얼마나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추사는 24살 때 그 정도 됐는데 뭐 나도 할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최남선이 그 소년이랑 잡지 펴내고 할 때가 19살 때고 뭐 그렇거든요. 요즘 19살하고 이건 많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시련을 이제 뭐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그 엄혹한 시절이 되면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 과정을 또 추적하는 학자들도 생기고 그럽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을 가장 잘 추적해서 글을 남긴 사람은 우리나라 학자가 아니라 일본의 그 후지츠카 지카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가 이제 이 박제가를 추적했다가 박제가의 초상화를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박제가를 추적하다가 추사를 만난 거죠. 근데 박제가의 초상화가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 사진만 남아있어요. 원본은 이제 불타버리는 이제 소실이 되고 없어지고 사진만 남아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박제가의 초상에 무슨 범상한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초상화만 보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그런 안목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가 어떤 사람을 그렸는데 얼마나 잘 그렸으면 그 그림을 갖고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는가,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지카시는 뭐 그런 쪽에 안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사 연구자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데, 뭐 세상을 떠난 지는 오래됐죠. 근데 어쨌든 추사의 작품 2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전부 그 전체를 무상으로 과천박물관에 기증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안목을 가진 학자의 손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보존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행히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추사라는 인물은 참 골치 아픈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추사하면은 우리가 이 필법의 대가로, 입신의 경지에 이른 이 필법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추사가 쓴 글씨를 보면은 젊은 시절에 단정하게 쓴 해서는 야 정말 잘 썼다, 이런 감탄이 나오는데, 이게 완숙한 경지에 들어선 이후의 추사 글씨는 이게 굉장히 기괴하거든요. 뭐 보셨을 겁니다. 뭐 어느 집 대체로 제사 지낼 때 그 뒤에 써놓은 그 뭐 동년유초 간변생이니 뭐 하는 유석의 신화, 이거 전부 추사체거든요. 추사 그거를 이제 본떠서 만든 그런 병풍들. 가는 데마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글씨라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 소개해놓은 판전의 글씨라든지, 뭐 이거 보면은 이게 무슨 훌륭하고 위대한 작품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글씨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또 이 그림으로, 이 성화로 또, 이 그림으로 또 유명하죠. 근데 이 그림을 봐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소개해놓은 이 세한도 이게 왜 명작인지, 정말 그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의 세계, 그래서 이제 추사를 두고
학예 일치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이제 이 필법과 서화, 이 분야에서 뭐 해동제일 정도가 아니라 이 당대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완원이나 옹방강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을 했는지는 완원이 이 글을 쓰면 그 초고를 추사한테 보내가지고 자문을 구한 다음에 자기 글을 완성하고 이래요. 편지를 보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천리 이상 떨어진 조선이라는 것은 수천리 떨어진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는 그 선비한테 글을 보내서 자문을 구하고 이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옹방강은 죽기 전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책을 모두 수레에 실어서 추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책 마니아가 이게 보통 이게 아니거든요. 이 책이란 거. 책에 대한 욕심 이게 이제 굉장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라는 뭔가 위험한 거거든요. 이 책에 정말 그 아끼는 보물 같은 것들인데 그걸 다 추사한테 보내거든요. 추사가 보관하고 있던 이 책의 목록을 보면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요즘도 구하기 어려운 책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인정을 받았죠. 필법이나 이 서화 이 분야에서요. 그런가 하면 추사는 또 금석학의 대가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완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요. 금석문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산에 있는 게 저 무학대섭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고정한 게 이제 또 추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금석에 쓰여 있는 글자를 연구하고 그걸 또 자기 예술 세계에 반영했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서 출토되는 여러 가지 뭐 기왓장의 파편이나 뭐 여기서도 이제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세안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안도에 뭐 장무상망이라는 네 글자가 오른쪽 아래편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 그것도 한나라 시대 출토된 그 기왓장에 새겨진 글을 추사가 이제 이렇게 그 낙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도장으로 새겨서 이제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금석학의 대가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나라의 금석학자들과 이제 직접 교류를 했고요. 유희애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고미술 감정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왕이지의 난정기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뭐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진본을 봤는데 뭐 이게 그 모양과는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실사구시설을 썼죠. 실사구시는 우리가 이제 그 실학을 설명을 할 때 그 실제 일에 나아가서 진리를 구한다. 실사구시가 이제 실학의 특징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사구시설이라고 하는 실학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문을 쓴 실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인 의미의 경학자이기도 하고요. 한당의 경학에 누구보다 밝았던 경학의 대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자학자이기도 하고요. 추사는 이제 그 당시 중국에서 교류를 할 때 완원의 그 양조학파와 논쟁을 벌이는데 완원의 양조학파는 주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추사는 그 주자를 옹호하는 형태로 자기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한 경학자가 아니라 성리학자로의 면모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이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모습이 이제 겹쳐져 있다 보니까 주사를 연구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게다가 이제 완당집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번역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집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완원의 글이 주사의 글인 것처럼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골치 아픈 게 주사 제자들이 완원이 쓴 글을 뭐 다 읽어보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 이게 주사 건지 주사가 이렇게 완원의 글을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해놓으면 그게 주사글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집어넣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 도리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완원의 문집이 출판되고 그걸 대조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비로소 아 이건 주사글이 아니라 완원의 글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당대에는 뭐 알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완당집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문을 한참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완당집입니다. 완당집, 연암집이 어렵긴 하지만 연암집은요, 그래도 한 10번, 20번 읽으면 뜻이 통해요. 근데 이놈의 건 10번, 20번을 읽어도 뜻이 안 통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배운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배운 선생님들이 번역한 번역서인데, 지금 제가 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외람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못 알아먹을 정도가 되면 번역이 좀 제대로 된 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그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돌파가 안 되는 거죠. 돌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사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비평을 하는데 따라가기 힘들고, 아니, 그림 그리는 얘기를 하면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데 맨날 뭐 문자향, 서공기 뭐 이러고 그림에서 책의 향기가 나와야 되면 맨날 뭐 이러고 책과 문자 향기가 있어야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밑에서 그림 그리던 사람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쓰면 될 텐데 이거 무슨 뭐 경악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실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성리학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돌파가 되지 않는 인물이 이제 주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사 연구가 꽤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오류가 엄청나게 많죠. 오류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연구에 긴 시간 투자한 연구자들의 이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죠. 어떤 게 틀렸다고 입증해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각 분야에서 그 당시 최고의 성취를 이룬 인물을 추적을 해서 일관된 체계로 설명한다는 건 이제 보통의 일이 아닌데 그런 학자들이 이제 꽤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인물이 주사인데 대체로 이제 일본 학자 후지스카 지카시나 이런 학자들의 관점은 청조의 문화가 박제가나 추사 김정일을 통해서 동쪽으로 전래되는 과정에 중심을 놓고 연구를 합니다. 청조 문화가 이제 조선으로 어떻게 유입되었는가, 그리고 조선의 지성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게 이제 중심인데, 그 국제적 안목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인보라는 학자가 있죠. 위당 정인보는 이제 근세의 양명학자고, 그러니까 정인보가 1936년에 여의당 전설을 오세창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학문적 역량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산이 1836년에 죽는데 다산이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100세를 기다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100세가 지나면 나를 알아주겠지 뭐 이랬는데 그 100세는 원래는 이 100세기 때문에 100년이 아닙니다. 세 30몇 날 세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100년에 맞춰서 그 여의당 전설을 펴내죠. 1836년에. 그런데 이제 이 정인보 또한 추사 연구가이기도 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청조의 학자들 완원이나 온관강의 영향으로 추사 같은 대가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추사는 본래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서 가학을 했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훈수보로 가학을 했고 그리고 그 추사 앞에 초정 박제가도 있고 그리고 추사와 동시대에 다산 정약용이 1762년생이죠. 추사가 이제 24살이 더 어려요. 1786년생이니까. 이 두 사람이 또 아주 절친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같은 학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정이라고, 이등모입니다, 아정은. 아정 같은 학자들도 있었고, 석천, 신작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런 학자들, 전부 이제 뭐 한나라의 정연보다 더
훌륭한 학자들이다. 뭐 그게 꼭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한나라 시대와 조선의 18세기를 같이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텐데 어쨌든 뭐 정연이 실수한 것을 이 후대 이 학자들은 알고 있죠. 뭐 시대가 뭐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근데 어쨌든 정연 같은 이 경학의 대가에 필적할 만한 인물들이 앞에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추사 같은 대가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것도 역시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그 추사는 어쨌든 당대에 필적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 팔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뭐 제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권력자들도 많았습니다. 권력자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정정의 소용돌이 휘말려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말년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배를 끝내고 다시 서울이든가 뭐 과천이든가 그쪽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북청으로 유배가 되고 그리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화려한 시절을 보냈지만 말년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뭐 곤장을 두들겨 맞아서 반쯤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뭐 제주도로 유배를 가고 뭐 이러는데 그 유배를 갈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요. 뭐 배를 타고 제주도로 건너갈 때 뭐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서 배가 침몰 직전이 되었는데 주사는 뭐 배전에 앉아가지고 신화 엎조리고 있다가 사공에게 배를 어떻게 저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제주도로 무사히 갈 수 있었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요. 상당히 뭐 영웅적인 면모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유배 당에서는 초창기에는 뭐 소치 허령 같은 제자도 찾아오고 뭐 이랬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이제 쓸쓸해지고 그리고 또 뭐 병에 걸리고 뭐 제주도 풍토병에 걸리고 그리고 또 뭐 쇠약해지고 뭐 이래서 붙잡을 힘도 없고 그림 그릴 수 있는 뭐 그런 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 구구절절히 나 못 살겠다 죽겠다 뭐 이렇게 칭얼칭얼 대고 뭐 그런 기록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인간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어떤 오늘 드린 자료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을 삶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으로 시를 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삶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여기에 그 뒤에 보면 연암 박지원의 스승이었던 이양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양천이라는 인물이 잣나무를 그리는데 이 붓을 갖고 그린 게 아니라 삶으로 잣나무를 그렸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 얘기하면 시인이 어떻게 해야 시를 잘 쓰느냐, 시인으로 살면 된다, 이러죠. 시인으로 사는 것이 시를 잘 쓰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잣나무를 어떻게 해야 잘 그릴 수 있는가? 잣나무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잣나무는 이제 사시사철 푸르니까, 봄이나 여름에는 물론 푸르고, 가을이 지나서 모든 나무들이 다 이파리를 떨고도 독야청청한 거죠. 그런 삶을 살면 잣나무를 그리는 거죠. 이양천과 막역한 벗이고 또 당대의 서화가였던 이인상이라고 있어요. 또 그 이인상이 그 당시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았는데 이인상이 이제 이양천을 두고 자네야말로 참으로 잣나무를 잘 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대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시를 쓰다. 이거는 추사의 제자 고람정기를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람정기라는 이 인물도
매화 초옥도라고, 보통 매화 초옥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매화 서옥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근데 조희룡이 그린 건 매화 서옥도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전기가 그린 거는 이제 매화 초옥도. 마찬가지죠. 플로 여건집 이런 뜻인데, 그 플로 여건집이 그리는 공간이면 서옥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그림으로 유명하죠. 뭐 오늘 소개하는 내용 속에는 이제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사위 세안도와 어울리는 작품을 같이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 두 가지를 이제 그 제목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가 중간에 있는 거죠. 이양천, 박지원, 박제가 그리고 주사, 그리고 이제 그걸 이은 제자가 고람정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람정계는 뭐 30살 나이로 단명했죠. 그 이제 추사 제자들 중에는 이 중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도 중인 출신이고요. 고람정계도 이제 중인 출신입니다. 사대부가 아닌 거죠. 한번 보시죠.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판전이라는 글씨를 거기에 집어넣어 놨는데요. 이건 이제 삼성동에 그 봉원사 있잖아요. 봉원사에 가시면 이제 이 판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실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로 된 건물이나 이런 작품들은 참 보존하기가 힘들죠. 그럼 뭐 남대문 홀랑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숭례문은. 뭐 그러니 하여튼 얼른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나라 같지를 않아요. 뭐 남아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롤리 플래닛이라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여행 잡지죠. 세계적인 여행 잡지인데, 롤리 플래닛이요. 거기에 서울을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놓냐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좌충우돌의 도시,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장소, 이게 서울이죠.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뭐 로마 같은 데 가보십시오.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얘기하면서 걸핏하면 일제가 어쩌고 하는데, 일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일제가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다 우리 손으로 없앴죠. 우리 손으로 없애놓고 자꾸 엉뚱한 데 핑계 대는 겁니다. 개발 독재 시대에 그거 다 없앴잖아요. 거기 이제 봉원사에 가시면 이제 판전이라는 이 현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추사가 죽기 사흘 전에 쓴 글씨입니다. 추사의 마지막 작품이죠.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해탈한 자의 글씨다, 뭐 이렇게 제가 그 해설을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이제 그 예술가 집단 중에 이제 이 금 공간이라고 있어요. 김지섭 선생이란가 그런데 그 대표가요. 이 금 공간에 이 예술가들이 어디서 작품 활동을 하냐면, 경기도 설악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작업실을 두고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참 보고 있으면 딱해요. 이제 거기서 저한테 이제 세안도 강의를 해달라고 뭐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때 문사실 출판사 대표 이제 김기청 선생이 저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술 활동할 곳이 아니더라고요. 자꾸 시골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길이 다 끝나는 무렵이 되니까 이 뒤에 옥수수 밭이 이제 쫙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짓다만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집은 짓다 말았네요 했더니 그게 작품이래요. 짓다만 집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고 있고, 작품 전시회는 어디다 하는가 했더니 그 옥수수 밭에다가 작품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 누가 와서 그걸 보겠어요? 참 딱하대요, 보니까. 그러면 그 들어갔더니 이제 뭐 온갖 걸 갖고 다 만들었어요. 하여튼 뭐 예술가라는 게 정말 예술가는 예술가인 게 뭐 나뭇가지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풍뎅이도 만들고 뭐 잠자리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뭐 쓰레기 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만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술가들이 전시를 하면 주로 뭐 저 인사동이나 아니면 요즘 뭐 강남 뭐 갤러리 뭐 이런 데서 해야지 거기서 그 전시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근데 뭐 알 수 없죠. 그분들 생각이 맞다면 이 저 시장에서 팔리는 건 예술이 아닌 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예술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거기서 하는데 가서 이제 이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이제 판전 이거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 글씨는 우리가 해탈을 하고 나서야 이해가 될 수 있겠네. 뭐 이러더라고요. 뭐 딱 이제 글씨, 이 판전 이 글씨거든요. 해탈을 해야 저건 이해가 되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건 정말 그래서 제가 해탈한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거든요. 이거 죽기 전에 쓴 거라고. 죽기 사흘 전에 쓴 거면 해탈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 해탈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상태에서 무슨 욕심이고 뭐 다 소용없는 거죠. 뭐 3년 뒤가 어떻고 5년 뒤가 어떻고 뭐 이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쓴 건데 어떻게 알았는지 뭐 하여튼 예술가의 안목이 있으니까 딱 보고 그분들은 뭐 사진을 찍었는데도 보니까 아주 사진을 웃기게 찍었더라고요. 사진 보통 이렇게 서서 찍잖아요. 근데 이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90도로 누워서 찍고 이랬더라고요. 그거 참 웃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딱 보더니 저 그림은 해탈이나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냐 뭐 이렇게 물은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글씨입니다. 이 판전이란 글씨가요. 글씨를 한번 보시면 추사가 젊은 시절 썼던 그런 글씨가 아니에요. 단정한 해시나 뭐 정말 그 흠잡을 수 없는 뭐 그런 글씨가 아니라 뭐 특별히 힘이 넘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야말로 그냥 이 왼쪽에 이 판자 보십시오. 뭐 이렇게 썼는데 뭐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짓이겨 놓듯이 이렇게 해놨죠. 반자도 뭐 이렇게 균형이 잘 맞지도 않고 비슷하게 썼습니까 제가? 비슷하지도 않네요. 제가 쓴 게 훨씬 낫네요. 뭐 이런 식으로 찍어놨죠. 뭐 전자도 보십시오. 뭐 이래 돼가지고 또 우자로 이렇게 썼던가요? 아니면 문자로 썼던가요? 문자로 썼죠. 채도 좀 이상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갖다가 그냥 막 뭉갰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필법이라면 이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이제 추사의 마지막 작품인 거죠. 그 왼쪽에 있는 글씨는 상당히 잘 썼네요. 72과 병중작. 이건 뭐 굉장히 잘 썼죠.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판전 이건 정말 기괴한 글씨죠. 기괴한 글씨입니다. 이제 이런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해를 하려면 결국엔 추사가 강조하는 문자향 석용 석원기. 문자의 향기. 또 석원의 기. 그러니까 문자와 석원 책이죠. 문자와 책의 향기.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추사가 남긴 글을 봐야 이 글씨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안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어떤 예술 작품이 왜 그 위대한 작품이냐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죠. 예술은 아름답지 않다. Art is not beautiful 그러죠. 왜 그러냐? 당신이 그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예술은 아름답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사의 작품만이 아니라 다른 위대한 작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빈치의 모나리자 뭐 이거요. 모나리자가 뭐 언제부터 유명해졌냐면 원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눈썹도 없는 여자 그림 아닙니까, 사실. 그 뭐, 그리다 만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거. 그런데 그게 이제 도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그게.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됐잖아요. 도난된 게 벌써 한 100년 전 일입니다. 1910몇 년이던가, 뭐, 20몇 년이던가, 그렇거든요. 그때 이제 도난이 됐는데, 그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면, 평소에 이 다빈치를 그렇게 찬양하던 그 어떤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 그리고 첫 번째로 지목된 사람은 피카소였고요. 그리고 저 인간이 가치를 알아봤으니까 훔쳐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둘 다 아니었고, 뭐 설마 안에 그럴 리는 없죠. 둘 다 아니었고, 루브르 박물관 직원이 훔쳤더군요. 그렇게 이제 밝혀졌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없는 명작으로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졌죠. 그런데 그 이제 모나리자가 왜 명작인지를 설명하는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막 엄청나게 많이 읽어봤는데, 갑자기 모나리자가 그거 읽었다고 뭐 달리 보이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다빈치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그 15세기, 16세기인데, 1400년대 태어났죠. 15, 16세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원근법은 이제 그 한 100년 정도 앞서서 나오긴 합니다만, 다빈치도 그 원근법을 성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죠. 최후의 만찬 같은 게 원근법에 딱 맞춰서 그 나자렛 예수 중심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의 현실감이나 뭐 이렇게 깊이 이런 게 이제 확 다르죠. 그 이전 그림하고. 뭐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모나리자는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선원근법이 아니고, 뭐 그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 중앙에 어떤 인물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그런 선원근법이 아니고, 모나리자는 뭐 색채 원근법을 썼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물들은 뭐 뒤에 있는 피렌체의 뭐 어느 숲 뭐 이런 데는 먼 곳은 뭐 푸른색 색조를 쓰고, 뭐 가까이 올수록 빨강이나 노랑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하는데, 그 분석이야 뭐 정확합니다만, 그 분석을 알고 봐도 뭐 갑자기 모나리자가 아름답게 보이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푸마토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미학 전공자들이 뭐 이런 해설을 하더라고요. 뭐 제 가까운 사람 중에도 뭐 이런 걸 갖고 글도 쓰고 했던데, 모나리자 이 눈 주위를 그리는 게 눈동자는 또렷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흐릿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그 렌즈 밝은 사진을 그 렌즈를 이용해서 찍으면 초점이 맞은 곳은 또렷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이제 흐릿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사물에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뭐 그런 기법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 뭐 또 무슨 뭐 모나리자가 웃는 그 신비한 미소, 그 입 모양을 두고 뭐 어떤 치과 의사가 모나리자가 입을 담은 이유가 뭐냐, 입을 벌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빨이 빠져서 그렇다. 뭐 이런 뭐 터무니없는 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조성어는 뭐 입 열고 있으니까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뭐 별의별 하여튼 뭐 해설이 있는데, 그럼 뭐 아무리 읽어봐도 왜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위대한 작품이냐,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안목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해설과 그 예술 작품이 주는 감흥은 별개의 것일 수 있습니다. 별개의 것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가장 패러디한 작품이 많은 게 모나리자거든요. 그래서 뭐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 콜롬비아의 보테로라는 저 화가 있거든요. 그 뚱뚱한 사람들 주로 이제 그리는 그런 화가인데, 그 모나리자는 뚱뚱한 모나리자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미국에 간 모나리자는 막 금발에 막 이렇게 아주 섹시하게 이렇게 그린 그런 모나리자도 있고, 막 온갖 모나리자들이 많죠. 그런 걸 보면은 그 예술가들이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데, 예술가들이 그 눈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연주를 할 때, 뭐 맞게 연주하는지 틀리게 연주하는지를 알려면 악보를 보고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데,
악보를 읽어야 그걸 맞춰보죠. 근데 이제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작곡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걸 들으면 이게 이제 훌륭한 작품이다, 아니다. 기준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또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술 작품이 인기가 있다, 없다, 이거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인기가 있으면 돈은 많이 버는 거지만 그게 예술성을 보장해 주는 건 전혀 아니죠. 뭐 이게 귀족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뭐 좋다고 인기 해봤자 그게 뭐 그 예술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예술적 감흥을 일으킨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예컨대 이제 제가 언젠가 그 한밤중에 그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 요즘 저 텔레비전들 성능이 좋잖아요. 무슨 미술관 기행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기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미술 작품만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보여주고 그냥 음악이 은은하게 배경이 흐르고 뭐 일체 해설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굽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 유대인 신부라고 있습니다. 그 작품. 그 이삭과 리브카를 그린 작품인데 그 그림이 이제 보이는데 막 그림에서 막 빛이 막 나더라고요. 그게 뭐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그림에 빛이 나는 이유는 그 노란색으로 빛이 확 나는데 렘브란트가 거기 계란 노른자를 썼대요. 계란 노른자를 먼저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유화 물감을 입힌 다음에 그걸 또 긁어내는 식으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란 노른자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마치 빛이 나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뭐 이랬는데 제가 본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계란 노른자이기 때문에 생긴 빛은 아니었던 거죠. 정말 그 빛이 났거든요. 헛개 씌웠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뭐 여러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어떤 분은 또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반 고흐가 그 1856년인가 이게 추사가 죽는 때하고 연대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반 고흐가 연대가 맞나요? 어쨌든 고흐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지만 고흐가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개관하는 날 친구하고 같이 거기 그림 구경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고흐가 그날 단 한 작품만 감상했다 그러는데 그 작품이 바로 그 유대인 신부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작품이 딱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정지해버린 거예요, 고흐가. 그러니까 고흐 친구는 이제 실컷 봤으니까 다른 작품도 보자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고흐가 안 가요. 안 가니까 이제 뭐 친구는 할 수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미술관 문을 닫게 되니까 이제 가자 그러니까 고흐가 마지못해 떠나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 그림을 내가 더 감상할 수 있으면 내 수명은 10년을 떼줘도 좋을 텐데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10년하고도 바꾼다 뭐 이거죠. 저는 한 10분 정도는 바꿀 아이고 뭐 10년과 10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더 크죠. 있고 없고. 저는 10분입니다. 10분. 10분의 예술적 감흥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예술적 충격이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읽을 때 뭐 그림 속에 있는 뭐 어떤 힌트라든지 뭐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제가 이제 로마 갔을 때는 그 무슨 성당입니까? 그 바티칸 말고 그 시스티나 성당 거기 가면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저 아테네 악단 있거든요. 그게 또 그렇게 큰 그림인지는 몰랐어요. 중앙의 왼쪽에는 플라톤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손에 에티카를 갖고 있고,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죠. 그리고 플라톤은 티메오를 손에 잡고 있고, 그 티마이오스예요.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고, 플라톤은 이데아를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뭐 그렇죠.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건 이데아의 이 조잡한 모사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이데아가 이 현실에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다르죠. 그런데 그 플라톤을 보시면, 플라톤이 다빈치 얼굴입니다, 그게. 라팔로가 다빈치 얼굴을 그린 거예요.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다 자기 주변의 화가나, 그 당시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본따서 이제 그렇게 전부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보면 이제 굉장히 재밌죠. 그냥 재미일 뿐입니다, 그건. 예.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예술작품이 또 달라 보이는 건 아닌 거죠. 뭐 재밌죠.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지금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판전 글씨 일단 소개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이제 세안도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판전이라는 현판이 앞에 있고요. 그 부분에서 그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희는 이렇게 시작하는 대목이고요. 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김정희는 글과 그림, 그리고 고금을 관통하는 학문으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문자 그대로 학예일치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작품은 그저 눈으로만 봐서는 품은 뜻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삶을 통한 체험의 무게와 더불어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곁들이지 않고서는 그의 글도 그림도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김정희의 예술은 눈에 보이는 단편이 아니라 그림에 담긴 정신을 꿰뚫어 보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감각기관인 눈에만 의지할 때 그 정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물을 마주하는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럼 김정희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 김정희는 그런 눈 가운데 하나로 문자를 제시한다. 선현의 글에 담긴 정신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김정희가 그림을 그리는 화인들에게 늘 요구했던 문자와 책의 향기, 문자향 서공기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껏 전혀 다른 매체라고 생각했던 그림과 글을 함께 만난다. 그림은 글이 되고 글은 그림이 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보아서는 보이지 않고 잘 읽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세안도 그림이 나오죠. 세안도 그림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그림이 있고 왼쪽에 세안도의 발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림에 대해서는 식견이 없고 글은 읽을 줄 아는데 그 글을 통해서 이 주사 김정희 세안도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문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김정희가 어떻게 요구하는 거냐면 자기가 발문에 쓰인 이 정신을 이 그림 속에 담았으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새겨진 하나하나의 그 세안도라는 그림의 제목, 그림에 제목 안 붙이잖아요, 본래.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이 그림을 감상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죠. 심지어 사인이 붙어 있어도 그게 부담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렷하게 세한도 이렇게 써놓은 건 그림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읽어야 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세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한의 유래를 알아야 비로소 세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한도가 위에 있고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는 그러니까 세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우선시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우선은 누구냐면 바로 이상적입니다. 주사의 제자예요. 중인 출신이고요.
역관입니다. 사대부가 아니에요. 그 우선은 이 그림을 감상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정의 그 완당이 먼저 나와 있던가요?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그 완당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낙관에 김정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던 호와 자기 이름을 낙관으로 거기다 새겨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편에 보면은 이제 장무상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은 잊을 망자고요. 장은 길이 서로 잊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한나라 시대에 출토된 한나라 시대의 기와장에 있는 명문을 추사가 금석학자니까 거기서 취해서 새긴 글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세안의 계절, 이 시련을 이겨내고 우정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을 길이 서로 잊지 말자 이런 맥락으로 이제 글씨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그 자세한 내역을 발문으로 이제 쭉 써놓은 겁니다. 그 발문을 이해하면 세안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림만 봐서는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림에 보면 지금 이게 갈필이라고 해가지고 갈라진 붓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능서불택필이라고 이렇게 뭐 구양순 얘기하면서 능서불택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불택필, 붓을 가리지 않는다. 붓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정말 붓을 안 가립니까? 정말 까다롭게 가리거든요.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서 갈필을 일부러 쓴 거죠. 그러니까 갈필로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갈필일까요? 추사가 지금 유배지에 가 있잖아요. 평소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다 박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리는데 그걸 단정한 붓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그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갈필로 거칠게 그린 겁니다. 거칠게 그리고 갈필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 뒤에 나오는 제자인 고람정기의 그림에도 갈필로 단숨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세완도와 이제 닮은 꼴 그림인데요. 어쨌든 갈필로 그린 데다가 이게 좋은 붓을 쓰지 않고 일부러 갈라진 붓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린 게 일단은 특징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왔는 나무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나무 몸통을 보면 이게 분명히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 소나무가 이렇게 구부러진 소나무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끝에 이제 이 파리가 있거든요. 이 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파리 개수가 5개씩입니다. 이 몸통을 보면 그 소나무인데 소나무 이파리는 솔잎은 2개 내지 3개지 5개짜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5개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5개는 잣나무거든요. 예. 그런데 제주도에는 잣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제주도에 없는 잣나무를 여기다 그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파리는 잣나무고 몸통은 소나무인 괴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나무는 잣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척백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형체가 불분명해요. 그 왼쪽에 멀리 있는 두 나무요. 잣나무는 특징이 가지가 이렇게 맞보고 있거든요. 가지가 이를테면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왼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났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그 맞보는 식으로 이렇게 잣나무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왼쪽에 있는 나무는 잣나무 모양이 아니죠. 척백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왼쪽에 있는 두 나무는 얼핏 보면 잣나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파리를 보면 잣나무라고 꼭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건 가운데 있는 집 모양이에요. 집을 보면은 이거 뭐 어린아이 그림도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문이 둥근 문인데 이것도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런 가옥이 조선에는 없습니다. 둥근 모양의 문이 없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그 지붕이 이어져 있는데 이 뒤쪽의 지붕을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평행이 되게. 그런데 이게 이제 뚝 꺾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뚝 꺾어졌죠. 그러니까 대칭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모를 수종을 알 수 있는 나무, 그리고 거친 밭, 갈필, 그리고 추사가 살았던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집, 그리고 문, 그리고 대칭이 맞지 않고 기우뚱한 집을 그려놓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선조 500년 화단 최고의 작품, 문이나 최고의 작품으로 이제 손꼽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이제 발문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안이라는 말을 일단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일단 세안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려졌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안도 그림 밑에 보시면요. 언제 그려졌냐면, 이제 이 세안도는 날씨가 추워진 겨울에 그린 것이 아니라 여름에 그려진 겁니다. 보시죠. 1844년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날, 이거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제주도니까 많이 불었겠죠. 제가 넣은 겁니다.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온 지도 5해가 흘렀다.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 정치적 생명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다시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잘 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때 생사를 같이 하던 벗들도 이젠 소식조차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또다시 육지에서 보내온 거지의 책이 바다를 건너 그에게 전해졌다. 제자 이상적이 보내준 겁니다. 제자 이상적이 만리 바깥 북경에서 여러 해를 두고 구해서 보내준 귀중한 책이다. 요즘도 중국에서 책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에서 뭐 책을 찍으면 뭐 몇천 부 찍어서 뭐 배포를 해봤자 인구가 13억이니 뭐 어디 있는지조차 어렵죠. 저도 그래서 그 중국 가서 제가 그러니까 무이시 복건성 무이시든가 그 건양이었던 것 같아요. 건양에 가서 무이산지라고 하는 책이 이 3권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식으로 재본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 그 복건성 지역의 인물에 관한 기록, 산수에 관한 기록, 이런 게 이제 그림도 들어가 있고, 예책인데, 그게 이제 자세히 정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자의 연보나 뭐 글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자료가 참 좋다 싶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중국에 무조건 깎아야 되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10,000원 달라 그러면 한 1,000원에 사고 뭐 이래야 되던 시절입니다. 근데 깎았는데 안 깎아주더라고요. 딴 데서는 다 깎아주는데 그 책을 안 깎아줘가지고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그래봤자 우리 돈 10,000원인데 그걸 왜 안 샀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안 깎아주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산 거죠. 바보짓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살려고 했더니 없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제가 이게 강의하면서 언젠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또 강의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구해서 또 보내주더라고요. 와, 그거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구했는지 아주 구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쉽게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뭐 주사가 이제 유배 가서, 할 일이라고 뭐 책 읽는 일밖에 없는데, 그런 즐거움을, 제자가 이제 계속 이어준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이 권세와 이익을 따르는데, 이상적만은 예정을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해준 것이다. 주사가 발문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 태사공이 이러기를 하면서요. 원래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관계는 권세와 이익이 끝나면 끊어진다. 이게 사마천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미 권세와 이익이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는데 그대는 무엇하러 이
바다밖에 초췌한 늙은이에게 예정을 잊지 않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주는가? 태사공의 말이 틀렸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발문해서 놨어요. 권세의 이익을 따라가는 건 세태죠. 뭐 지금도 그렇고 옛도 그렇고요. 뭐 그건 삶 속에서 우리가 뭐 인정해야 될 부분이죠. 권세와 이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맹상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맹상군이 제 나라 맹상군이 식객 3,000명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맹상군이 쫓겨나죠, 제 나라에서. 그러니까 3,000명의 식객이 다 도망쳐버려요. 그랬는데 이제 한 사람이 안 도망친 게 풍환이거든요, 풍환. 풍환이 이제 교토삼굴이라고 해서 3가지 비책을 마련해 놓고 맹상군을 다시 복권시킵니다. 그러니까 맹상군이 이제 풍환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내 이제 다시는 식객을 대우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평소에 식객들을 잘 대해 주었건만 내가 쫓겨나고 나니까 한 놈도 안 찾아오잖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풍환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풍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저자로 가고 저녁이 되면 저자를 다 떠납니다. 저자로 가는, 시장으로 가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다 떠나기 마련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맹상군이 깨닫죠. 그리고 다시 식객들을 잘 대해줬다 이러죠. 세태는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 번의 시련이 오면은 누가 이제 진짜고 가짜인지 다 보이는 거죠. 보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정성을 이상적이 다해준 거죠. 그래서 김정희는 그를 칭찬하는 뜻에서 갈라진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발문을 썼다. 조선 문인화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세한도는 이렇게 탄생했다. 예. 세한 때문에 탄생한 겁니다. 세한은 뭐 아시다시피 논어에 보면 세한 연우지 홍백주 후조라고 나오죠. 세한, 날씨가 추워졌다. 날이 추워진 뒤에 연후에 세한 연후라야, 날씨가 추워진 연후라야, 그 뒤라야 지 이걸 알게 된다.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후조. 넓게, 원래 논어에는 이게 색일조자로 되어 있는데요. 뜻은 시든다, 조락한다는 뜻입니다. 떨어진다. 넓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세한이라야 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한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은 이제 그 맥락을 갖고 글을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 다 말씀드린 겁니다. 판정 글씨가 서툴러 보이는 만큼이나 세한도 또한 제대로 그려진 사물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루의 나무, 집 한 채, 풍경이 아주 황량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 황량한 것이 세한의 풍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황량함 때문에 세한도라는 작품이 탄생한 거고요. 두 문단 정도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김정희로 하여금 세한도라는 작품을 탄생시키게 한 제자 이상적은 자가 해길이고 호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선시상이라고 나왔던 거고요. 그의 가문은 9대에 걸쳐 30여 명의 역과 합격자를 배출한 우봉이시 집안이고요. 그 자신도 청나라에 12차례 갔다 온 역관입니다. 사대부가 아닌 중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일찍이 김정희의 문화에서 금석학과 서화를 익혀서 청나라 문인 지식인들과 교류한 당대의 명사였고요. 그리고 홍세태, 이은진, 정지윤과 함께 역관사가로 불렸을 만큼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임금이었던 헌종이 이 이상적 역관의 시를 애송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문집 이름을 은송당집이라고 합니다. 송은 암송했다, 외웠다 이런 뜻인데 임금이 암송했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은혜롭게 여긴다고 해서 자기 당호를 은송당이라고 그러고 문집 이름을 은송당집 그런 거죠. 이상적이 처음 김정희를 만난 것이 언제인지는 자세치 않습니다. 그런데 1831년에 그러니까 김정희가 46세였고 이상적이 28세 때였는데 이때 이제 김정희가 그 유희애라고 하는 청나라의 금석학자가 있는데 그 유희애에게 탁본을
이상적 편에 보내요. 그 기록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그 전에 이미 사제지간을 인연을 맺은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희가 탄핵을 받아서 제주도로 유배가게 되니까 이상적은 여러 차례 청나라에서 구한 서적과 검성문을 보내서 스승을 위로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한도가 그려진 겁니다. 세한도 설명은 이제 그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김정희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이상적의 제자였던 고람정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림으로 그린 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그림이 이제 계산포무도입니다. 계산포무도의 유래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는데, 이게 시경에 나온 시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해설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시죠. 그 계산포무도 그림도 한번 보시면요. 가운데에 나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으로 집 두 채가 있고요. 그리고 멀리 산이 보이고, 집 왼쪽으로는 대나무가 자라 있죠. 그런데 산과 집 사이에 이 물이 흐르는 모습이 간결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안도하고 비슷하죠. 뭐 경물이 뭐 그렇게 심상찮게 뭐 잘 그려졌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게 이제 김정희가 보기에는 문자양 서경기를 잘 담아낸 그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상적과 함께 김정희가 각별히 사랑했던 제자는 고람정기입니다. 아마도 문자의 향기를 가장 잘 담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그가 남긴 글작 중에 하나가 계산포무도입니다. 정기 또한 이상적과 마찬가지로 중인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김정희의 문화에 들어가서 서화를 배웠습니다. 정기는 당대에 이름난 화인이었던 조희룡은 뭐 매화서옥도로 유명하죠. 거의 뭐 화려하죠. 예. 뭐 보면 뭐 그냥 매료될 수밖에 없을 만큼 화려한 그림입니다. 유재소, 뭐 유숙 이런 화가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는데 불행히도 30세로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였던 화가 중에 류채준이라고 있었는데, 이 유채준이 뭐라 그랬냐면 30년 정기의 재능이 500년 화단의 역사를 감당할 만하다, 이랬고요. 그래서 때로 이제 스승이 김정희를 능가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계산포무도가 작품을 많이 남기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의 이제 특징이 김정희의 세안도 못지않게 여백이 많고요. 언제 그랬냐면 24살 때 1849년 여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김정희에게 직접 지도를 받은 시기입니다. 그 이제 내용이 그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김정희는 1848년 12월에 유배에서 풀려났는데, 이듬해인 1849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기, 허련, 소치 허련이라고 왜 진품 명품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맨날 나오는 그 작품 있잖아요. 예. 소치 허유인데 이름을 바꿔서 허련이 됐는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소치 허유, 소치 허련. 예. 허련이 또 김정희 초상화를 그린 게 또 유명하죠. 이제 허련, 이런 그 젊은 제자 14명과 7차례에 걸쳐서 자리를 함께 합니다. 정기가 살았던 곳이 이제 이초당인데,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글씨와 그림을 그려서 김정희한테 보여주고 평을 받은 거예요. 이때 정기가 스승 앞에서 그렸던 그림이 추산심처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계산포무도를 그린 거거든요. 스승의 지도를 받고 나서 그린 그림이 계산포무도인 거죠. 추산심처도를 보고는 이제 김정희가 뭐라 그랬냐면, 쓸쓸하고 간략하고 단박해서 자못 원나라 사람의 풍치를 갖추었다. 원인의 기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원나라 시대 고인들의 풍모를 갖추었다.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포무도 또한 바로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기계나 장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강물의 묘사도 굉장히 대담하죠. 생략되어 있죠. 선 몇 개 그은 것이 이 강물을 묘사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핏 보면은 이게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굉장히 거친 그림이죠. 이것도 갈필로 그린 거고요.
그리고 더욱이 그림 왼쪽 상단에 써져 있는 글씨를 보면은 끝으로 갈수록 갈라지는 흔적이 쭉 나와 있죠. 글씨 보면은 계산 포무도 자거 격벽 시실 기후 7월 2일 독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왼쪽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갈수록 붓이 갈라지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전기가 이 그림을 갈라진 붓 한 줄을 들고 단번에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와 망년 후 어떤 조일영이 이 당시 이제 전기가 30살로 죽었을 때 조일영의 나이가 7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조일영의 나이가 이게 지금 전기가 24살 때니까 조일영의 나이가 6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둘이 친구로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일용이 전기의 전기가 없어요. 전기의 전기가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전기에 대한 전기가 없고, 유일하게 조일용이 조일용이 남긴 전기에 대한 전기가 이 호산외기, 이제 조일용의 호가 호산이었거든요. 호산외기에 나와 있습니다. 글자 수가 287자인가 그래요. 저 또 세봤는데, 여기 짤막한 기록이 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애통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30살로 죽었는데, 전기가 죽기 전에 자기를 찾아와서 이별의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죽을 줄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약방을 했거든요. 약방을 했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알았던 거죠. 알고 마지막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안 상태에서 인사를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조일용이 뭐라고 썼냐면 70이 된 내가 30살에 죽은 전기를 옛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으니 이 또한 애통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시가 나온 인용구를 한번 보시죠. 그 시가 이제 시경에 나오는 사간이라는 시인데요. 그게 원문 보시면 질질사간 유유남산이로다. 질질사간이여 유유남산이로다. 여주포이며 여성무이러니 형급제의 식상호이라 무상유이라.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번역해 놓은 것처럼 가지런한 물가에 아득히 보이는 남산.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멀리 있는 산이 남산인 거죠. 그리고 물가죠. 대나무는 떨기를 잘하고 소나무가 무성한 곳. 왼쪽에 있는 대나무가 집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대나무고 집 오른쪽에 있는 게 소나무예요. 그 형과 아우가 서로 사랑하는 꾀를 부리지 않네. 그 집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형 집이고 하나는 동생 집인 겁니다. 시와 맞추어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질질사간이라고 할 때 이 간자가 시내라는 뜻이니까 계산 포무도의 개자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유유남산의 산이 계산의 산자예요. 여주포의 포자가 바로 계산 포무에 할 때 포자예요. 그 여성무의 할 때 무자가 계산 포무죠. 그 계산 포무도는 시경에 나오는 이 사간장을 그 시를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림으로 그린 시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사간이라는 시는 형과 아우가 정겹게 사는 풍경을 노래한 시인데 그걸 전기가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 결국 계산 포무도는 그림으로 그린 시. 조일용이 이제 호산화에서 보면 전기는 그림으로 시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확실합니다. 이 전기가 이제 바로 조선문이나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세안도 탄생의 주인공인 김정희와 이상적 두 사람의 공동제자입니다. 먼저 이상적을 만났고 이상적의 문인으로 있다가 이상적의 소개로 김정희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포무도가 나온 거고요. 근데 김정희가 세안도를 그려서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정기의 계산포무도는 형제 간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정기는 어릴 적부터 병약했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가 남긴 그림에는 정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거죠. 계산포무드는 겉보기에는 산수화일 뿐이고 풍경도 쓸쓸해 보이지만 실은 형제가 함께하는 형제간의 정을 그린 정기의 따뜻한 마음이 보이는 그림이다. 스승은 사제지간의 정을 세안도로 그렸고 제자는 형제간의 우정을 계산포무도에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안도와 계산포무도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박지원의 스승이었던 이양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잣나무 이야기인데요, 역시. 보시죠. 정기의 계산포무도는 세안도와 닮은 꼴 그림이다. 그렇다면 세안도는 어디에 연원하고 있을까? 누구보다 학문의 연원을 중시했던 김정희였기에 김정희는 학문 연원, 사생관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난데없이 혼자서 어떤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나라 시대 갑법, 사법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희가 15살 때부터 박제가에게서 배웠고 박제가의 스승은 조선 최고의 문장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의 글에는 김정희의 세안도와 닮은 꼴 그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불이당기. 불이당이 뭐냐면 바로 연암의 스승이었던 이양천 이야기거든요. 지조를 바꾸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불이당. 그거 한번 보시죠. 어느 날, 요거 이제 불이당 길을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이제 원문장은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한 거죠. 어느 날 박지원은 벗이었던 사암의 집을 찾았다. 이 사암이 누군지 추적을 해도 밝혀지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암은 본디 대나무를 좋아했기에 대나무는 이제 선비의 그 고든 기상을 뜻하거든요. 잣나무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요. 근데 자신의 호를 주건호 곧 대나무집 늙은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박지원에게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이 주건호 사암의 집에 가봤더니 대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이 묻습니다. 불이당기 원문에는요. 아니 집에 대나무가 한 그루도 없구만 왜 주건홍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사암이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한번 그렇게 지어봤어 이렇게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암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자기 스승 이양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양천은 일찍이 화가였던 이인상과 막역한 사이였고 그리고 이양천은 본래 제갈공명을 흠모했어요. 그래서 이인상에게 제갈공명의 시를 보면은 그 두보가 쓴 시가 촉상이라는 시 있죠. 촉의 성상. 제갈공명 시거든요. 그 시가 왜 성상 사당 하처심고 제갈공명 성상의 사당을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금관성의 백삼상이라 금관성 바깥 잣나무가 무성한 곳이라네. 제갈공명이 이제 충신이었잖아요. 사실 별 가망성이 없는 그 후주 유선을 보필한다는 게 그게 유비가 죽으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애가 시원찮아 보이면 그냥 자네가 그냥 황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잖아요. 일부러 선수를 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유선 어리석은데 근데 유선의 삼국지 영웅들이 전부 비참하게 죽었는데 유선은 잘 먹고 잘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권력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면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 얘기했더니 강의 듣던 어느 분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호부의 견자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범의 아버지는 유비니까 영웅이죠. 견자다, 개밖에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다 하는 이야기고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보탤 건 없어서, 유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은 삶이다, 이거죠. 이렇게 둘러댔는데, 하여튼, 그랬는데도 이제 제갈공명이 끝내 유선을 섬겨서, 그 출사표도 써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병으로 전장에서 목숨을 잃죠. 근데 그런 이제 그 임금에 대한 그 충성 이걸 본받아서 흠모한 거죠. 그 제갈공명 사당에 심어진 그
그 잣나무를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이인상에게요. 그래서 족자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얼마 뒤 이인상이 족자를 보내왔는데 족자를 펼쳐봤더니 잣나무 그려달라 그랬는데 잣나무 그림은 없고 양나라 사예련이 지은 설부라는 시만 써져 있는 거예요. 설부가 또 이제 기가 막힌 시인데요. 그러니까 눈에 관한 시만 있는 거예요. 글씨만. 그래서 원래는 이항천이 좋아합니다. 이제 아유 설부 글씨 좋은데 이제 좀 있으면 잣나무 그림도 오겠거니 했는데 안 와요. 잣나무 그림이. 안 오니까 이제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잣나무 그림은 왜 안 줘? 이러니까 이인상이 내가 지난번에 보낸 그 눈 속에 잣나무가 있으니까 잘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달랬는데 글씨를 써 보내오고 잣나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눈 속에 있으니까 찾아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갸우뚱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항천이 임금에게 간했다가 노염을 사가지고 흑산도에 유리안치됩니다. 유배를 간 거죠. 그러니까 유배지로 가던 중에 눈이 내려요. 정갈이 옵니다. 조금 있다가 건부도사가 당도할 텐데 건부도사가 오면은 사약을 내릴 것 같다. 뭐 이렇게 당부가 정갈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건부도사가 오면 이제 죽는 거죠. 뭐 사약 받고.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울고 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항천이 뭐라 그러냐면 눈 속에서 이 흐릿한 그 나무를 발견하고 이인상이 말했던 눈 속의 잣나무가 바로 저기 있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죠. 계속 잣나무가 어딨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사약이 내리진 않아가지고 흑산도에 유리안치됩니다. 그런데 이제 섬에서 이제 큰 바람이 이제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뒤흔드는 어느 날 밤 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하고 토하고 뭐 이러는데 이항천은 시나 짓고 있는 거예요. 남쪽 바다의 산호야 꺾인들 어쩌겠는가마는 그 뭐 원문이 남의 산호 절내하리오마는 지공금소 옥무하니라 뭐 이렇게 오늘 밤 임금의 처소가 추울까 걱정이다 뭐 이런 노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금이 누구냐면 자기 죽으라고 보낸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신세계. 우리 같으면 그냥 자기 죽으라고 보낸 임금을 그냥 가서 욕이나 하고 그럴 텐데 이 이항천이 이제 안 그러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지은 시가 이제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이랬는데 얼마 뒤에 이인상에게서 이제 편지가 옵니다. 근래에 그대가 지은 산호곡을 얻어보았더니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겠소. 이제 보니 그대야말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 할 만하오. 그리고 이제 이항천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박지원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항천은 참으로 눈 속의 잣나무다. 선비는 공공해진 뒤에, 그러니까 임금에게 이렇게 충성을 바쳤지만 버림받은 거죠. 그 버림받아서 이제 공공해진 겁니다. 그런 뒤에 평소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법이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홀로 우뚝 서 있었으니 어찌 날씨가 추워진 뒤에도 변하지 않는 잣나무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대 정신으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항천이 정말 아부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런 게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우적을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그때 이제 그 사랑은 이제 필로스인데, 친구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죠. 내가 저 친구를 생각하는 만큼 저 친구도 나를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건 이제 우정의 조건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사랑도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계산하는 상태에서는 사랑은 없는 거죠. 사랑이 대칭적이지 않은 거고 우정도 대칭적이지 않은 겁니다, 본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비로소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된 마음이 될 수 있는 건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뀐다면 그건 이미 참된 사랑도 아니고 참된 우정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일종의 사대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뭐 사대부의 정신 세계를 갖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요. 예, 엄청 부담되죠, 이게. 근데 그랬다, 이거예요. 그랬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뭐 근대인들한테 이렇게 사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연암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나의 벗 주거농 사암은 대나무를 사랑한다. 사암이 참으로 대나무를 아는 이라면 날씨가 추워진 뒤에 우리는 눈 덮인 그대의 뜰에서 대나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나무가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암이 대나무처럼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의 집에서 대나무가 없다 하더라도 대나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암이 곧 대나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암이 진짜 부담이 됐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힘들죠. 네. 이제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세안도로 다시 넘어서요. 세안도의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불이단계의 잣나무와 대나무는 모두 선비의 변함없는 뜻을 상징한다. 이양채는 붓을 쥐고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지만 당대의 화가 이인상이 보기에 그야말로 자신의 삶으로 잣나무를 제대로 그린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중세의 예술이에요. 추사 김정희는 그 마지막 정점을 장식한 사람이고요. 정신을 그리는 거죠. 지금은 정신을 그리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 정신을 그린다 그러면 정신 나간 화가라 그럴 겁니다, 아마. 정신 보이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정신인 거죠. 뭐, 추사 김정희로 끝난 것 같습니다. 박지원 또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줄 몰랐지만 당대의 화가 이인상이 보기에 그야말로 자신의 삶으로 잣나무를 제대로 그린 사람이었다. 박지원 또한 자신의 사함이 어려운 시절이 닥치더라도 변함없이 지조를 지켜 삶의 대나무를 그리리라는 믿음으로 보이지도 않는 눈 속의 잣나무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다. 파도가 세상을 덮는 날 자신을 죽이려고 유배 보낸 임금의 처소가 추울까 염려한 이양천의 정신은 제주도로 유배 가면서 임금의 연애를 곱씹은 김정희의 정신과 닮은 꼴이다. 이 인상은 손수고린 설성도를 남겨서 그 그림이 세상에 전한다. 하지만 그 이벗 이양천은 삶을 가지고 잣나무를 그렸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야말로 세안도의 성구로 꼽아야 할 것이다. 세안도의 성구는 물론 저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공자의 논어,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세안도에 담긴 단아하고 굳건한 정신은 단지 도도하고 강건한 성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도도하고 강건해봤자 세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도 강건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유배당할 수 없었던 세안의 풍파, 즉 세안이 있었기에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그 정신이 표현된 것이 세안 이후에도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퇴락한 집이다. 그러니 세안도에는 세안의 계절을 모두 거치면서도 그 시간을 이겨내고 극복한 숭고한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세안의 뜻은 바로 온 세상이 어지러워진 뒤에야 비로소 깨끗한 선비가 드러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버려진 상태의 노인 추사에게 유배라고 하는 시련이 없었다면 그런 우정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공자가 얘기한 게 그런 뜻이거든요. 김정희가 뭐라고 발문했었냐면, 공자가 왜, 그러니까 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세안 이전에도 프로고 세안 이후에도 늘 프로다. 그런데 공자가 왜 세안 이전의 푸른 소나무 잣나무는 칭찬 안 하고 세안 이후의 소나무 잣나무만 칭찬했는가? 그리고 이상적 얘기를 해요. 그대는 내가 유배 오기 전에도 나에게 정성을 다해 주었고, 내가 유배 와서 잊혀진 뒤에도 여전히 정성을 다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공자가 하신 말씀처럼 얘기하면 유배 오기 전에 나에게 잘해준 그대의 정성은 칭찬할 것이 없겠지만, 유배 오고 나서 잊혀진 상태에서 나에게 정성을 다해 준 것은 성인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배가 안 갔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추위가 온다는 것은 시련이다. 하지만 시련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날씨가 추워졌을 때 삶의 아름다운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는 좀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 짧은 삶에서도 분명히 이렇다는 건 확인한 적이 많거든요. 이게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실현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경우가 짧은 삶 속에서도 경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하죠. 세안도의 오른쪽 아래에는 붉은 인장으로 장무상망, 길이 서로 잊지 말자. 네 글자가 양각으로 선연하게 찍혀있다. 이는 멀리 한나라 때부터 전해져 온 우정의 맹세 일거니와 한나라 기와장에 왜 이걸 새겼겠어요? 그만큼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찾기 어려우니까 그걸 기원하는 뜻에서 이렇게 썼겠죠. 그 우정의 맹세 일거니와 김정희의 인장은 누구나 바라는 공연한 다짐이 아니라 세안의 계절을 통해 이미 입증된 우정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흔하디 흔한 명세와는 격이 다르다. 그러니 세안도는 더 이상 추운 그림이 아니다. 세안도에는 굉장히 살풍경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아주 따뜻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후에 세안도라는 작품을 추사 이후에 권돈인도 추사하고 막역했는데 권돈인도 세안도를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림들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추사가 그린 세안도에 담긴 정신이 그 따뜻한 우정을 그렸다고 하는 건 동시대 화가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상한 그림이 지나지 않지만요. 예, 오늘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는데 그림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 예, 날씨가 쌀쌀하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또 다음 달에 마지막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